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소송 계속, 공소시효의 정지, 심판 범위의 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심판 범위의 한정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공소 절차에서 심판하게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판 대상을 변경하게 되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아울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관련해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입니다. 공소시효란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 감정이나 범인의 악성 소멸로 인해서 국가의 형벌권, 실체적인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이해하는 실체법설과 국가의 형벌권과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등에 따른 형사소추의 곤란성을 이유로 국가의 소추권만 상실시키는 소송조건이라고 이해하는 소송법설, 그 밖에 가벌성을 감소시키는 사유인 동시에 증거멸실로 인한 소추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송조건이라고 이해하는 결합설 등의 견해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설은 공소시효 기간을 사후에 연장하는 소급법률이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의 범위 안에 포괄되는가, 즉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표방하게 되는데요. 즉 실체법설이나 결합법설은 공소시효 제도가 행위의 가벌성과 관련을 맺는 실체법상의 성격도 지니므로 공소기간을 사후에 연장하는 법률은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법률 개정 당시에 공소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를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라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경우를 연장하는 경우 또는 정지시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체법적 사유로서. 그러나 소송법설은 공소시효 제도가 단지 소추 가능성과 연관된 소송 장애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의 경우 행위의 가벌성만을 규정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 조항은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 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도 판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 절차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중간간점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런 점도 참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 완성기간은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이 됩니다. 첫째,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법정형이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다만 사람을 살해한 범죄, 여기서 방조범, 총범은 제외하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249조부터 253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즉 방조범을 제외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아예 배제된다. 여기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강도살인죄, 강간 등 살인죄 등과 같이 살인이 포함된 범죄도 해당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사형이 선택적으로라도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적용을 아예 배제시킨 거죠. 방조범을 빼고요.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했는데 25년 동안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이를 의제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소시효 완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법정형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하게 되고요.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해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지미수범의 경우 형법상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중지미수 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정형에 기재된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것이지요.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하게 되겠죠.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 4376 판결을 읽고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 즉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원심은 이 사건 관세포탈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행위 당시 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였으나
2005년 12월 29일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위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법인 위 관세법으로 의율받게 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때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 기간 역시 위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다.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했던 것이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처럼 공소시효의 결정 기준은 법정형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형을 결정하는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상상적 경합, 즉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는 실체법상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실체법상은 수개의 죄이죠.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각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잠재적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얘기죠. 판례 입장에 따를 때 설명을 하면요.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때에도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에 본래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갈죄로 기소가 되었다가 뇌물수수죄로 공소장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뇌물수수죄의 범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인정하는 그 다른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래 판결, 아래 2001년 8월 24일 선고 2001도 2902호 판결을 읽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기록에 의하니 검사가 2000년 2월 20일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1995년 7월 하순 무렵 한 병원 지하 문서고에 들어가 병록지 22매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01년 3월 21일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전의 절도죄에서 피고인이 1995년 7월 하순 무렵
한 병원 지하 문서고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건조물 침입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2013년 2월 22일에 열린 제4회 변론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후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실체 판결을 했는데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 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됨이 명백한 바,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공소시효 기간 3년이 훨씬 지난 2000년 2월 20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그 처리는 위법하다.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완성 여부의 기산점은 당초 공소 제기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죠. 다음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입니다. 즉 범죄 행위의 종료시로부터죠. 계속범의 경우에도 범죄 행위가 기수에 이른 때가 아니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임에 주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계속범에 대해서는 아래 각 주에서 설명을 해 놓았고요.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그렇죠?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래 2017년 7월 11일 선고 2016도 14820 판결을 읽고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을 한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 부분 업무상 배임 미수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1이 피해자 모 분양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년 3월 3일 모 2층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2층 오피스텔 28세대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그 아파트의 시행자 시공사, 공소의 1주식회사, 공소의 2주식회사를 대표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2006년 1월 23일 2층 아파트 14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6년 3월 3일 2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2007년 1월 23일 공소의 1회사 등과 2층 오피스텔 28세대를 매수하였으나 공소의 1회사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금전지급 약정이죠. 피고인 1은 2007년 2월 8일 위 약정에 따라 공소의 1회사 등에게 2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는 2013년 2월 27일 제기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부분 업무상 배임미수 범행은 피고인 1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층 오피스텔 28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이 사건 금전 지급 약정에 따라 2007년 2월 8일 공소의 1회사 등에게 분양계약서를 반환하여 더 이상 2층 28세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부분 업무상 배임 미수죄에 있어 범죄 행위의 종료 시기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전 지급 약정 및 분양계약서 반환으로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이다. 이 사건 공소는 업무상 배임 미수죄의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이유설 씨의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공소 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 미수죄에서 더 이상 범죄가 진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지요. 자, 포괄일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포괄일제가 실체법상으로도 소송법상으로도 하나의 범죄라고 하여 그 공소시효가 최초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일제는 비록 실체법상 소송법상 일제로 취급되지만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을 한다. 아래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 3926 판결을 읽고 포괄일제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의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한 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포괄일제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회사가 위 범죄 사실과 같이 공동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이를 종료할 때까지 동일한 제품에 관하여 경쟁 제한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 경쟁 제한 효과가 지속된 이상 이는 단일한 범위를 가지고 위법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어서 포괄일제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한 2009년 4월 10일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제의 성립이나 공소시효의 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형법 강론에서 이제 배우겠는데요. 배우셨거나 배우실 텐데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 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돼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다. 즉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배당일 그에 기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기해서
배당 신청을 하고 배당일에 이르러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9도 875호 판결을 읽고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로 형법 강론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 면탈죄는 위헌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 면탈의 점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3년으로서 위 죄는 늦어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5년 8월 18일에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강제집행 면탈죄의 보호법익과 구속요건, 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의한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과 동시에 위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여 종료한 때인 2005년 8월 18일부터 그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8년 8월 22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는데, 원심 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면 범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 대법원은 서적, 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 행위로서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 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 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 행위의 종료 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성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조 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 1항에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등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특칙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9년 4월까지 기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진정 소구표를 인정한 판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법의 취지는 피학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의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범에 대해서도 특칙이 있습니다. 공범에게는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게 되겠습니다. 전 공범, 모든 공범에 대해서 시효기간은
최종 행위, 어떤 공범에게 최종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소추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시효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공소시효 정지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가 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공소시효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소시효 정지의 요건은 공소제기인 것이죠. 두 번째, 그 밖에 공소시효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도 정지가 되고,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정지가 되고요.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진행이 정지됩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조 1항,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 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서도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중국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사안에서 중국에서의 위 수감기간 동안 8년의 수감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수감기간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려면 그 점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래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 4101호 판결을 읽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외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 이 사건에서는 중국에서 8년간 수감이 됐었다고 했었죠. 그 기간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형사처분을 그 수감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부정수표 단속법 법정형 5년에 그 범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5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2015년 6월 24일 선고된 2015도 5916 판결을 읽고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 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한 5항에 보시면요.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다만 공범 중 1인의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 증명이 아예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서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공범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253조 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1999년 3월 9일 선고 98도 4621호 판결을 보면 공범 중에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죄 판결을 받은 공범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로서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 미친다고 할 때 그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유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조항의 입법 취지, 또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과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속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항범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대법원 판례 취지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래 2015년 2월 12일 선고 2012도 4842호 판결은 금방 말씀드린 이른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각자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 253조 제2항의 공범의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형편이 되는 대로 판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되기까지의 사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확정 판결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아래 2012년 3월 29일 선고 2011도 15,137호 판결을 읽고 그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253조 제2항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까지 정지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제253조 제1항과 달리 공소가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라만 하고 있을 뿐 그 판결이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형사소송법 253조 제1항이 규정한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인 경우뿐 아니라 죄송합니다. 유죄, 무죄, 면소인 경우에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 후 정식재판 청구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이에 검사가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정식재판 청구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인해 다시 진행된 공소시효 기간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의 일과 함께 매수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공소의 일과 공모하여 명의수탁자인 공소의 이 명의로 2005년 7월 1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사실, 공범인 공소의 일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24일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0년 10월 8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2010년 11월 17일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공소는 2011년 2월 16일에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범인 공소의 일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2010년 6월 24일 일단 정지되었다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인 2010년 10월 8일부터 다시 진행하여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내려진 2010년 11월 17일 이전에 공소시효 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심 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죠.
자, 이처럼 공소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여야겠죠. 검사의 수사정결 처분 중에 불기소, 그 중에서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기소가 되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면소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 12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327조 제3호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공소 기각 판결이 아니라 면소 사유가 되는 것에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공소 기각 판결이라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에 일부의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공소시효에 의해서 살펴봤지만 상상적 경합은 수재로서 각각 공소시효 기간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에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한편 작물죄와 관련하여 작물은 앞선 범죄행위로 본범의 범죄행위로 위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므로 본범이 책임까지 구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범이 친고죄의 고소나 공소시효의 완성 등 소송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작물죄는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물죄를 공부하실 때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무고죄와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서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시 무고죄를 공부하실 때 대법원 1995년 12월 5일 선고 9호도 1908호 판결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는 공판 절차의 기초로서 소송 조건과 소송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